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레스룸 시작합니다.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시정연설이 진행됩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남빛 기자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성 기자, 이재명 정부 취임하자마자 한 30조 5천억 원 정도의 추경안이 정해졌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시정연설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제 첫 추경안이 되겠고요. 네.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추경안입니다. 네. 규모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략 한 30여조 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 새 정부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기 상황 매우 침체 상황이다, 네.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 이 경제 문제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메시지가 담길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아주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서민과 기업이 겪는 고통 이런 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추경의 필요성 이런 게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재정이 뭔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오늘 분위기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대변인님. 네, 지난 22년 10월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헌정사상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간의 협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도 함께하면서 나름대로 신경 써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추경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려의 메시지들이 나갔는데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대화의 노력이 있다라기보다는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만 계속 나가는 형태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에 민주당이 어떠한 그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일단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협조하는 모습 자체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협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도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어요. 그때 국무회의에서 이 추경안에 관련된 내용이 좀 정해졌었거든요. 그때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은 30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규모는 한 20조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큰 규모가 되는 것이 소비 쿠폰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 기자, 네. 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 4인 가족이면 2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에는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관심이죠. 갖고 있는 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지급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게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데 네. 이게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이 이제 섞여 있는 방식이 될 겁니다. 네. 소득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조금 받게 되는데 1차에서 15만 원을 받게 되니까 이제 2층 위에서는 이제 최대 지급액이 15만 원이 되겠고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상위 10%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와 2차로 구분돼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상위 10%는 15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고 일반 그렇습니다. 보통 국민의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받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차상위 네.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국민이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1, 2차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요. 농어촌 네. 좀 멀리 있는 이런 지역
이쪽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더 2만 원이 더해집니다. 1차 지급에서요. 인당 2만 원씩 더 추가가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면은 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2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주는 보편 지원이어야 된다. 아니면 필요한 곳에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합쳐서 절충형이 됐어요, 부의장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인 지급이 있습니다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금액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경기 진작도 하고 민생 안정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인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을 했을 때 빈곤율이 16.4%에서 6.0%로 감소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2차 지원금 때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같은 경우 빈곤율이 14.9%, 6.3% 정도 감소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효과들을 좀 저희가 누려보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뭐 추경안이 올라온 다음에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야당께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여론의 힘을 좀 가지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말씀드린 2020년도 선례를 들어봤을 때 두 가지를 절충하는 방식, 그러니까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거니까요. 뭐 국회에서 좀 서로 잘 토론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나왔었던 지원금들의 효과에 대해서 좀 아까 행정관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또 보고서에 따라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세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후대에 대한 빚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번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것에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지급을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전에도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현금성 지급을 하고 선거라든지 좀 중요한 국면에 있어서의 지급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열심히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배드뱅크 얘기도 있어요. 소상공인 그 추경안에 보면은 소상공인의 악성 빚을 갚아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서남빛 기자, 이 네. 내용 좀 논란은 여기서 좀 비롯되는 것 같아요. 예, 배드뱅크라는 게 이제 채무조정 전담 기구를 네. 영어로 했을 때 배드뱅크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각 금융사에 흩어진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간 매입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자가 대상이 된다고 네, 해요. 지금 이게 113만 명이라고 명수로 하면 나오네요. 113만 네. 명 정도 되고 총 채무액으로 했을 때 이제 16조 4천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자영업자, 일반 개인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만약 상환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빚 갚은 사람은 이미 바보 된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어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요. 예, 뭐 그런 국민들의 반응이야 이제 좀 당사자냐 또 당사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새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 반드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변인님. 네.
이 논란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부터 연결이 되어 온 건데 그때 소상공인 대출들을 좀 나갔었고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 게 올해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네. 이게 원금과 이자를 합쳤을 때 전체 한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보기에는 이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이것을 갚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면 이 50조 중에서 일부라도 같은 시기에 펑크가 났을 때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탕감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조세 지출을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금융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사기업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조세 지출을 조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세금을 일부 뭐 감면받고 있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세금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삼모사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이제 탕감받는 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감면받지 않는 분이라면은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네. 것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올해 말 내년 초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제부터는 세금 내라. 라고 이렇게 고지서가 왔을 때 국민적인 저항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7년 동안 뭐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못 갚은 분들에 대해서 이 기준점이라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어쨌든 현금성으로 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진작에 대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의합니다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도덕적인 해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부채 탕감의 문제도 있고요. 이번 추경 예산안 30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게 또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게 7월 4일인데 이때까지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된다고 하면 빠르면 7월 중에는 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 좀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될 산이 좀 있는 거죠, 서남빛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회 통과한 이후에 약 2주 후면은 1차 소비 쿠폰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텐데요. 먼저 선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게 되면 이 추경안 심사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풀려야 이제 소비 쿠폰도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와 또 심사를 해야 될 예결위 구성이라는 또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여야 간에 협상을 좀 해봐라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협상을 하더라도 결렬이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단독으로 또 처리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구상을 다 끝내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러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맨 처음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면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추경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예를 들면 국가 빚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는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급 방식과 관련된 이견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보편적 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도 가미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야 간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추경을 왜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적시에 적소에 그 돈이 지출되지 않는다면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올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나 민생 경제 회복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당연히 다툼을 해야 됩니다만 그 다툼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적어도 속도감 있게 여야가 협의를 해서 7월 중에는 국민들 손에 좀 돈이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분들에게는 그 작은 돌도 상당히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좀 그런 돌을 통해서 좀 하여튼 마중물이 좀 돌아가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이후에 여야가 싸우더라도 싸우는 게 맞다 다른 문제로. 근데 여야의 싸움 때문에 추경이 미뤄진다? 좀 그렇다면 여야 모두 국민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건 좀 별도의 트랙으로 좀 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이 겹치는 부분들은 좀 같이 협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었던 상황이고 아무튼 말씀은 이제 여야의 합의보다 우선돼야 될 게 국민적인 요구라는 건데 야당도 일단 빠른 추경 처리 자체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저에 있는 게 뭐 기본적으로 정치 추경이라든지 네. 뭐 포퓰리즘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경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추경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의 경기 진작 효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 현금성 살포가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예. 이게 우리 코로나 때 나갔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국회 현장 연결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정부 측에 오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후에 우원식 의장과 또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자, 이재명 정부의 오늘 추경 첫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 도착해서 의장과 또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모습을 보였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속보, 현장 상황이 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변인의 말씀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너무 현금성 살포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게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그 계산하게 된 수치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지원금을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나갈 것인가 이런 기준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예.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시정연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아마도 저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원내 그 교섭 어떤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대 여당이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흘려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상임위도 아마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역시 야당이었을 때는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것이 네. 맞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2대 국회가 들어왔을 때도 어쨌든 숫자로서 밀어붙이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갔는데 지금은 정부가 법안을 통해서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발목 잡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협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께서 국회에 요구하시는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서영교 당시 후보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마 권리당원 20%의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공약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 원내에서 협상을 하려고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막 원내대표가 되었는데 본인이 했던 얘기를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희가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은 왜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냐, 왜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지만 실상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여당도 조금 더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메시지를 주셨으면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어떤 공간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협상을 위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뭐 오찬 회동을 통해서 추가 협상한다 이런 이야기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야당과 함께 좀 국정 초기에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여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을 좀 해보고요.
이 대통령 취임 후의 둘째 주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요, 59.3%, 전주보다 0.7%포인트가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뭐 초반 소통, 통합 행보에 그리고 또 코스피 3천 돌파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고, 통상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추경 예산안이 통과 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건입니다. 시행 골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부의장님께서 전망을 좀 해보실까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뭐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경제도 위기이고 외교도 위기인 상황이다. 그래서 단합된 방식으로 어떤 형태든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기를 돌파했을 때 국민들의 민생도 회복되는 것이고 희망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돌파해야 될 부분들은 돌파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최대한 협치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겠습니다만 그 협치에 대해서 야당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만을 제기한다면 저는 그런 어떤 여야 간의 합의라고 하는 틀 자체를 꼭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고민이 민주당 내부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구성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2년 단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약속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야가 바뀌게 된 이유도 민주당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위협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소위 파면된 대통령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임기 초에 좀 여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원에서 예. 야당도 뭐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뭐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좀 일정하게 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내시고 난 다음에 그런 나름대로 서로의 신뢰가 있을 때 그다음 1년 후겠죠. 1년의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만하게 타협이 가능한 건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다 봐오셨겠지만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을 믿기 어려운 흐름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협치를 강조하시려면 예. 지난 3년 동안 여야 협치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박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계속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내용 협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스피드를 가지고 여당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의 이런 흐름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야당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보도에 따르면 이제 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국회 본회의장에 지금 도착하지 않았다. 불참의 분위기도 조금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한배 기자. 예, 그렇습니다. 뭐 역대 정부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사실 뭐 환호보다는 좀 부정적인 기류의 장면들이 많이 예. 노출되기도 했었죠. 지금 이제 한 2분 후쯤이면 이제 10시부터 시정연설이 시작되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잠시 후에 이제 화면으로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부채 비율이 높고 이게 미래 세대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30년 후면은 이 빚을 갚아가야 될 인구가 절반으로 줄게 되고 그런 인구 수축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채무여도 이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의 우려인데 사실 우리나라 부채 비율 이번에 청문회 때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한 48% 정도 되고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은 49%에 육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그 김민석 후보자가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게 국무총리로서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었던 예. 것이죠.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현금성 살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으로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은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구세대의 연금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 현금성 살포들이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빚으로 남는 것이고 이 빚은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나라에서 빚을 지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 자체 근본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지금 방식에 대한 불만들, 부담들, 이런 부분에 좀 기반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불참 기류가 조금씩 또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국가부채 비율이 높고 미래 세대에 더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어떻게 저는 말씀하시죠? 국가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국가부채 비율, 그러니까 국가부채 비율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49% 한다고 그러죠. 이번에 추경까지 하게 되면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성장률이 담보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라는 예.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현금성 살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럼 국민의힘은 추경을 편성을 해서 어떻게 살포를 하시죠?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일부 비용 30.5조 중에서 현금으로 나간다고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5조 이내의 상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거죠. 현금성 살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걸 현금성 살포라고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 문제가 나오면 그 국가부채를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을 또 갖고 들어오시는데 예. 추경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소위 그 국민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면 되는 네. 문제인 거죠. 핵심은 30년 뒤에 빚을 질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제가 죽어나간다고 표현될 네. 정도의 상황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서 자영업자군의 생태계가 살아나게 되고 이분들이 좀 더 좋은 경제 활권 속에서 세금을 내고 또 이 흐름 자체가 경제 성장률에 반영이 돼서 네. 국가가 더 경제가 볼륨이 커지게 되면 국가 부채는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의 상황들을 갖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 경제와 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 부채를 낮추려고 해야 되는데 네. 국가 경제 성장률과 무관하게 지금 부채가 속도가 높아지니까 자 추경 같은 거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경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들이 들기 때문에 네. 여야 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이런 방식으로만 제기하셔야 되는 것인가? 매우 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10시 2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연설은 시작되지 않고 있고 국회 현장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고 놓칠 수가 없다. 이게 또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추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경기 상황에서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의 발언이었는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환영의 의사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변인. 예, 지금 뭐 여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 진작 효과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식에 대해서 5천만 원이라는 기준점이라든지 5년, 7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게 돈을 벌어서 혹은 다른 사채라든지 다른 데에서 돈을 또 빌려서 이 빚을 갚았다라든지 예. 이런 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 정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기준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내수시장도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현금성 쿠폰을 주면서 이게 소비 진작이 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경기가 힘든 것은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번에도 이란 이스라엘 간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가 또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국외에서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들도 있는데 이럴 때도 그럼 계속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금들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경기는 지금 살아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이런 형태로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 다음번에 또 언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인지 선거를 앞두고 나갈 네. 것인지 예. 국회 본회의장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첫 연설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제부터 상임위 예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여야 정당에 오늘까지 예결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속히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밀도 있고 원만하게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총리 인준도 중요합니다. 여야 간의 신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회 선언 이후에 바로 이제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된 시정연설이 시작되는데 정부 측의 추경 시정연설, 연설자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올라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 여부가 좀 관건이었는데 의 총장을 좀 뒤늦게 나와서 본회의장에 지금 착석을 한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취임 후 23일 만에 갖게 된 시정연설을 추경예산 시정연설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산안 편성, 국회 여야 의원들의 협조 요청이 있을 예정이고 어떤 국정 메시지가 담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는데 모두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위원장님, 항상 그 국회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처음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저런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지난번 4월에 있었던 맞습니다. 연설을 보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이 봐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하고 악수를 하는 거여서 그렇죠. 네. 조금 있다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어떤 모습으로 악수를 나누는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취임 선서했을 때 모습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도 모두 다 악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악수를 못했더니 아까 야당 의원들 악수 못한 분들 그런 이유는 의도가 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시정 연설이 시작이 되는 걸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님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세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 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 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하고 악수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PPT도 틀어놓고 제목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악수를 합니다. 들어올 때는 민주당 의원 쪽으로 들어오면서 악수하고 박수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지금 나가는 퇴장할 때는 국민의힘 쪽 방향으로 하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해주시기를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한다. 특히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얘기가 끝나면서 중간중간에 의원들 박수들을 많이 쳤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어서 쑥스럽다. 이런 말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수치도 PPT에 띄워서 보여주고요.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더 안 좋다. 경제는 타이밍이니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남빛 기자, 오늘 그 내용 조금 정리해볼까요? 예.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좀 눈에 띄는 점이 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단상적으로 오는 모습이었는데 예. 지금 눈에 띄는 모습이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네. 또 어떤 내용인지는 저 입모양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 네, 쉽지 안 들려요. 않습니다만 네. 짧게 인사말도 나누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0시 한 9분쯤 시작을 했으니까요.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선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내, 국외의 그런 위기 상황, 또 추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을 했고 또 추경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발언들도 이어졌고요. 특히나 강조한 게 이제 경제 회복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신속함 그리고 속도감 이런 걸 강조를 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강조한 게 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네.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나가면서도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지금 인상적이었고 화면에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대변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박수 안 치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등장도 조금 늦게 했었던 것 같고요, 착석도. 근데 지금 분위기는 또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지금은 정부가 민주당 쪽으로 갔네요. 네.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셨지만 여야 간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뭐 법사위원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산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협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제와 그제 있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검증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날선 그 대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결과적으로 청문회가 파행이 되었죠. 예. 마지막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저녁까지 청문회가 연장이 되었는데 제출하겠다고 했었던 자료들을 제출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한 12시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귀가를 한다라고 알려드린 바도 지금 있습니다. 현장 그림을 보면 김민석 의원도 보이고요. 정청래 총리 후보자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악수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재밌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중앙대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툭 치는 모습도 나오는 걸 보이고, 그다음에 또 박창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제 당대표 선거로 나오니까 두 사람 손을 맞잡는 모습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볼 길게 땐 하기도 하나요? 이렇게 악수를 오랫동안 하네요. 오늘. 그러니까 네. 협치가 저런 거죠. 그러니까 협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태도와 자세를 국민들이 보게 되면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정당에게 압박으로 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저런 내용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좀 생각을 했었겠죠. 네. 어떤 모습이 국민들한테 협치를 보일까. 그다음에 야당이 제가 볼 때 야당이 아마 의총을 통해서 연설하는 동안에는 박수 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존중은 보인다라는 네. 입장을 정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첫 시정연설이지만 모습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토론은 서로 뭐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에는 여야가 국민을 위해 같이 일한다, 예. 협치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연설이 끝나기 전까지는 야당 쪽으로 안 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다 들어올 때는 여당으로 나갈 때는 야당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서 좋은 출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날선 어떤 논평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모습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여야는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대신 경쟁하되 서로 국민을 위해서 타협할 때 타협하고 예. 저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한테 좀 희망과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지금 추경안이 처음으로 이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네. 이벤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몇 번 더 메시지를 내고 또 네. 나가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어떻게 보면 밝은 표정 그리고 예. 또 눈을 맞추는 모습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여야 협치를 위한 그런 호소, 메시지 네.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협치의 상징으로 이제 매번 넥타이 색깔 이런 것도 조명이 되고 했었는데 오늘 또 제가 하고 나온 넥타이와 같은 거의 모양. 같은 디자인을 또 착용하고 나오셔서 우연의 일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대로 이제 뒤쪽에 있었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과 악수를 하는 참 이게 저희가 상상하거나 보기 드물었던 그런 장면들도 연출이 됐고 당대표 도전 선언한 정청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의 손을 어느 쪽을 조금 더 힘차게 잡는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모습을 좀 지나쳐 가는 모습도 네, 저희가 잠시 사진도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찍네요. 보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뒤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지금 나가질 않고 본회의장 안에서 계속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저런 모습이 좀 드물죠. 왜냐하면 상당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전을 중시하는 측면들이 있고 경호를 중시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과 만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좀 야당 의원들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야당 의원들과 더 가까이 좀 만나고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더 모습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아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그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금 보고 악수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저렇게 붙잡아두는 것 같습니다만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좀 옆으로 좀 이동해서 야당 의원님들하고 네. 대화를 좀 많이 하게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좀 협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의석을 부분들이 정돈해 언론에 많이 주시기 등장하지 바랍니다.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이동하는 것 같네요.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하십니다. 네. 이게 의장석에서 봤을 때 왼쪽이 야당이고 예, 왼쪽이 야당이고 네, 오른쪽이 여당입니다. 예,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연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굉장히 네. 날선 모습들을 의석을 정돈해 보였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의사 일정 야당에 제의야.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는 찰스 모습들. 랭겔 아까도 전 마지막에 미 하원의원 국민의힘 출마 의원들이 발의안을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네. 지난 22년 10월에 있었던 윤석열 전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나오지를 않았었거든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오늘 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어제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의를 지킨 모습이 서로 간의 협치의 물꼬가 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더 드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가장 보고 싶으셨던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 취임 직후에 시정연설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때도 이제 네.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네. 또 민주당의 상징 색깔인 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온다든지 그랬었죠. 맞아요. 그렇게 네.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계엄과 또 이 탄핵 국면 전까지 여야 협치의 모습은 사실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오늘 같은 좀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슈는 지금 야당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가까 보니까 악수도 하고 이런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도 그렇고 그리고 총리에 대한 인준안도 단독으로 처리는 가능하지만 숫자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어쨌든 정치가 복원되어야 된다. 협치를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정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어제도 자료를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스스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가 사람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오늘 와서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면서 예. 악수를 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느 정도 또 마음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추경안 시정연설에서는 이 소비 쿠폰 얘기에 어떤 식으로 이게 소비 진작을 해야 되니까 여야 모두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의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서 2시간 넘게 타운홀 미팅,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중계가 됐었고요. 시도지사는 긴장하기도 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땠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고함 치는 분 있던데 들어오라고 하시죠.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셔서. 특별법에 근로자만 치유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만? 네, 공무원들은 다 자기들의 병가를 써야 되고 또 그나마 자영업자들은 전혀 생계를 유지하고 특별법 시행령 얼마 전에 제가 결재했는데 그때 네. 유가족 피해자들하고 다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던데. 너무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요거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저기 제고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말씀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충분히 얘기 듣고 다 반영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다음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믿거든요.
그리고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한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좀. 네, 밖에서 고함 치시는 분 들어와서 할 말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대통령 제가 SPC 전문이지 않냐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대장동 얘기를 하면서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농담까지 할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대장동 문제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정치 탄압, 정치 검찰들의 수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1심 판결도 안 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현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행보를 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어떤 효과를 대통령이 갖는 방식이었는데 저렇게 따지고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무한, 그러니까 광주 군공항과 무한 이 과정에서 오랜 갈등이 있었고 제가 저게 18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갈등이요. 근데 저 18년 동안 해묵은 갈등들이 해소가 안 되는데 저길 간다고 해결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아마 참모들의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문제제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문제의 핵심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 간의 절충적인 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저는 새로운 방식의 대통령의 어떤 공약 이행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좋은 효과가 날지 좋지 않은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이게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소통 방식인데요. 저는 저것이 광주뿐만 아니라 계속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어떤 갈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전형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들을 이왕 시작하신 김에 좀 주요한 지점마다 가셔가지고 국민들과 말씀을 하시고 해결 대책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였어요. 무한 측 반대로 계속해서 진척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양쪽 얘기를 듣고 공무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주민한테 정말 소음이 들리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런 행보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무안과 광주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좀 싸움이 있었는데 네. 공항이 이전을 했을 때는 무안 측에서는 손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광주 측에서는 한 1조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간에 신뢰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고 이게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방의 어떠한 굉장히 큰 케이스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허탈감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저렇게 아마도 근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표를 또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해서 고마움의 표시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직접 가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저 과정에서 전남도지사도 어제 함께 와 있었는데 전남도에서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확답이 나왔었거든요. 국토부와 기재부에서도 함께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의 워딩으로 나오면 이게 물론 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와서 우리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마음의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진정성을 갖고 계신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여러 가지로 그 캐캐묵은 수건 사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진정으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것은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제 고흥 소록도 병원도 찾았어요. 대통령이 찾은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사실 김문수 후보한테 좀 패한 곳이라고요? 그렇죠. 그 지역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연도 있었고 좀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어서는 표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또 소록도라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김혜경 여사가 대선 끝나고 다시 오겠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약속을 지키면서 힘든 분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여야 간에는 굉장히 좀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칭찬의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넘어서서 국회에서도 서로 칭찬하는 모습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네, 특검이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레 오전 10시에 출석을 할 것이고 비공개로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출석을 하기는 하네요. 근데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게 둘 다 받아들여질까요? 뭐 1시간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기싸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 정도에 있어서는 특검에서도 뭐 1시간 일찍 와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문재인 전 정부 때 없앤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실적으로 비공개라고도 이미 비공개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소환 요청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인데 어제 체포영장 기각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경찰에서 소환 요청이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게 3일 전에 특검으로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체포영장 신청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특검에서는 정식으로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는 몇 번 소환 요청을 하다가 한 두세 번 정도 하다가 계속적으로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서 제대로 소명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원칙대로 일단은 특검에서 그 소환 요청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 나가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소환 조치를 해라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기각된 뒤에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을 보니까요. 체포영장 기각은 법불 악유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답지 못하다, 졸렬하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네요. 어제 기각 후에 나온 그런 입장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렬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경찰이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다 안 나오신 분이 졸렬을 말씀하시는 것 지금까지요? 내란 특검의 핵심이 누굽니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고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소위 체포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기도 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은 졸렬할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법 앞에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평등해지고 본인만 법적인 예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특검이 오자마자 어떻게 나한테 체포영장을 쓸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검 차원에서 매우 전술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만약에 치지 않으면 계속 안 나올 거다. 아, 일부러 먼저. 계속 안 네.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체포영장을 쳐서 기각을 했는데 기각 사유가 어떤 겁니까? 본인들이 나온다고 하니까는 기각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게 되면 그 구속영장 사유도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특검이 뭐 제가 생각한 것처럼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하간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소위 검찰,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도 저런 상황을 좀 바랬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래서 토요일 날 꼭 나오십시오. 안 나오실까 봐 걱정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에 안 나갔을 때 다시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의견서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당연히 나갈 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요. 전략이었다. 네.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특검에서 정식으로 소환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 그리고 신청했다라는 것을 언론에 공지를 한 것은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특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검은 특검 법안으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법안 자체가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겠다라고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서 법원으로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법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게 특검은 170일까지로 최대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포영장을 쳐버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특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했던 입장은 이제 좀 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하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낯설지 않기도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최서원 씨가 특검을 향해서 인권 탄압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든 운동개입을 발표하고 사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네,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 검사가 그때 윤석열 검사였어요, 당시.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법 앞에 예외가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었고 그런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인권 수사를 얘기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던 법 앞에 예외적인 존재로 있었던 본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뭐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어딨냐. 그다음에 뭐 계몽령이다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었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는 인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바로 1분 만에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법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를 통해서 막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증거인멸 플러스 어떤 진술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입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3회 동안 출석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비아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 사례에서 본인이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인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 정서에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특검 차원에서 증거인멸 상황과 그다음에 진술 어떤 왜곡 또는 입맞추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 제외하고 지금 다 예를 들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2명의 보석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고 소위 법 앞에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빨리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좀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숨진 해병 특검팀도 김 여사를 좀 같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뭐 구명설 이런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그것도 이번에 어쨌든 최혜병 사건 특검에 있어서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언론에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마 소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지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변호인을 추가 선임을 하면서 특검의 소환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번의 소환으로서 모든 사건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특검팀도 2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몇 차례의 소환 조치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네, 16가지입니다. 특검의 네. 혐의만. 그리고 아까 말씀한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나지 않겠다. 근데 지금 계속 병원에 있고 병세는 더 악화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리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뭐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면은 정식으로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민준기 특검이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가 입원했을 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입원해 있다는 것 자체를 TV를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당시까지만 해도 정식적인 진단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인들도 뭐 어느 소환 조치가 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라고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기일을 변경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네. 병원으로 와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들도 있지만 지난번에 영부인 시절에 제3의 장소에서 경호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던 것이 어떠한 좀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특검 않겠군요. 입장에서는 아마도 원칙적으로 소환 조치, 소환 요청을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또 추가 구속이 결정되면서 일몰 후에 쏟아진 많은 이 속보의 정치권 소식에 집중들 하셨을 것 같은데 자정까지 그 추이를 지켜보게 만든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틀간 열렸던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파행 끝에 종료됐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후보자는 우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국무총리 후보자 입만 보고 우리가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능멸한 바가 없습니다.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는데도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2일차 청문회 일정 오후 4시 반에 정회가 됐고 이후에 미비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좀 계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자정까지 좀 기다리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부의장님.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야 당연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날카롭게 어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적임자인지 아닌지 해야 되는 건 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청문회를 소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적격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좀 정치 공세로 일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꽤 많이 듭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억이라는 돈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소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일부 금액 자체를 갖다가 불법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 고소고발 조치할 거고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불법 자금인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 또 하나는 주진우 의원이 특히 계속 제기하는 건데 6억 원을 쟁여뒀다라고 얘기하는 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6억 원을 쟁여둔 적이 없는데 쟁여뒀다고 얘기하는 상황을 가지고 끊임없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인사청문회 내내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정확히 주진우 의원이 안다고 한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저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또 이념 공세까지 석사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념 공세하고 반미 전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런 내용 자체가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격 유무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시려면 그냥 고소고발 하시면 돼요. 고소고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면 되는 건데 왜 국민의힘이 수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넘어오지 않았다는 건 이제 처가에서 지원받은 2억여 원, 증여세 등의 일부 회계 자료였는데 후보자 측은 오늘 또 오전에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야당 의원 측에서 특히나 주준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6억 장롱 현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선후 관계를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도 어제 야당 측 청문위원인 주준 의원과 후보자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논두렁식의 이런 이야기도 소환이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닌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저는 어제는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 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어제 오늘 사이에 해명된 것 중에서 그 말이 후보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역으로 지금 현금 6억 원을 집에 쌓아놓고란 말은 허위가 되지 않습니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네? 제 인사청문회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저는 허위사실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6억 원의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에서 나왔던 이야기,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 몇 해에 걸쳐서 벌어진 일들이 마치 한 해에 벌어진 것처럼 작성을 했고 이 과정에서 나왔던 6억 원 장롱 현금 이런 표현에 대해서 공방이 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논두렁식의 얘기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있었던 검찰을 지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작검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이 나왔어요? 전 논두렁식의 이야기한 거는 너무 부적절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적극적이지 않다,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수 쪽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현금과 관련해서 현금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다른 의혹들도 많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논두렁시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본인의 동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저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저께 저희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밤에 12시까지 기다렸던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제출을 하겠다고 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여세와 관련한 부분, 이번 인사청문회가 되어서야 본인의 처가 그 모친으로부터, 그러니까 장모님으로부터 한 번에 한 200~300만 원 정도씩 계속 생활비를 받았는데 네. 이게 2억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서야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도 최근에 납부했다라고 하니까 납부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채권 채무 관계가 계속 복잡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채무와 상환 내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어저께 밤까지 제출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결국 법상으로 숫자상으로 여당에서 그냥 총리 인준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맹탕 청문회를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을 때 초반부터 여러 의혹이 나오니까 스스로가 일요일 정도까지는 온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네. 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올라온 글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료 제출조차 없고 그리고 예. 증인조차 단 한 명도 없는 이런 청문회는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의혹 해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았겠다. 역시나 좀 자료 제출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과 후보자 측에서는 너무 이게 지나친 신상털기로만 청문회가 흘러가는 게 아니냐.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이 그런 차원의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책과 현안 중심의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국가 채무 비율 등에 대한 야당 의원의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2일차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들 저희가 정리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일단 국가 채무 비율이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제 한 추경 반영하지 않더라도 47에서 48%, 여기에 대해서 이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었고, 어제 또 이제 반도체의 수출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제 10%, 이종배 위원장이 23%라고 정정을 했는데, 수치상의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이게 또 정확도 면에서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게 또 퀴즈쇼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숫자 얘기하면서 집중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반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설명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본인 얘기에 의하면 다른 지표랑 헷갈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우리 국가가, 정부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라고 한다면 좀 정확히, 뭐 100%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바웃 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은 전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이 어떤 걸 착오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가지고 근데 김민석 후보가 적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랜 정치 생활을 해왔었고, 네.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는 야당입니다만 최고위원도 지내왔던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저런 착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저런 착오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하시는 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그냥 넘기고 가려면 안 된다. 당하긴 정확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정책관 은혁 검증에서 벗어난 이런 신상 털기식, 먼지 털기식 청문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청문회였고, 아무튼 이 채택 보고서가 채택이 될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인준이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제의 소식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에 5호선 지하철 내에서 벌어진 이 방화 사건, 당시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보긴 했지만 가만히 서 있던 시민들이 아주 날벼락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지금 방화범이 가차없이 이렇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거침없이 불을 지르는 모습,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난데없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실제 이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을 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2, 3초만 늦게 대피를 했어도 몸에 저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검찰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일단 적용을 했고요. 실제 23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120여 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열차도 일부 이제 소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내장재가 지난 안타까운 참사들 이후에는 불이 잘 붙지 않는 지하철 내장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열차 전체에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음을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 용의자 방화범은 밝혔는데 사전 정황을 보니까 이제 치밀한 계획 범죄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하철 방화를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10일 전에는요, 주유소에 들러서 휘발유 3.6리터와 함께 토치형 라이터를 구매를 했는데요. 주유소 직원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유류비를 지불을 할 때는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도 함께 이 방화와 함께 목숨을
끊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범행 전에 신변 정리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기 예탁금이라든지 보험 공제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 펀드도 모두 환매해서 전 재산을 가족에게 송금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또 범행 전날에는 네. 1, 2, 4호선을 돌면서 지하철역을 배회하면서 범행 기회를 노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점, 또 당시에 공개된 영상, 정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 혐의는 방화치상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점이 다 드러났고요. 저 불을 지른 저 순간이 열차가 한강 밑에 지하 터널을 통과하던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폐된 상황에서 문이 열릴 수도 없고 정거장에 어디 가까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내가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불을 질러서 네. 연기도 못 빠져나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뻔히 임신한 여성이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불을 붙이거든요. 예.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뭐 시설물을 불태우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지혜롭고 발빠른 시민들의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소식부터 전해드려봤습니다. 최근에 전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처방약물 복용 후에 운전하면서 최근에 도로교통법 위반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저희가 이 관련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죠. 정리를 박진아 아나운서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상가를 방문했던 이경규 씨,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같은 차종, 같은 색깔의 차를 운전을 해서 인계를 받아서 운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원래 차주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도난 신고를 했고 차량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경규 씨를 향해서 이 음주 검사 등을 실시를 했는데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경규 씨 소속사 측이 밝히기를 공황작의 약을 복용 중이어서 그랬었다. 네. 사건 당일에는 또 감기약까지 먹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시에 경찰은 차량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렇게 복용하는 약이 있었음에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약을 복용했었음에도 운전을 했었던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제 24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약물에 대한 국과수의 양성 결과도 나왔고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들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주의였다라고 본인은 시인을 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네. 다만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었는데 이러한 약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몰랐다라는 무지의 인정을 했고요. 예. 다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운전을 한 상황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저도 근데 이전까지는 이런 제대로 처방받은 약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운전 후에 복용하고 나서 운전하면 문제가 되는 약들, 종류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약 종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라기보다는요. 예. 내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리고 약을 얼마만큼 복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기약이라든지 정신과 약이라든지 진통제라고 하더라도 예. 처방받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조금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고요. 반드시 네. 이 처방을 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 입건돼서 처벌될 때에도 이 사람이 약을 먹었느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약을 먹고 운전할 수 있는 정신 상황이었는지 네.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정신과 전문의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경규 씨의 약물 복용 운전 또 과장 보도에 대한 소견을 밝힌 건데요. 오진승 건강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기사를 실어 나르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퍼져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나타낸 겁니다. 이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조금 높은 편인데 치료를 혹시나 주저
주저하게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색깔이어서 주차 요원의 실수로 네네. 이뤄진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이 묻기를 공황장애 약 먹고 그럼 운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부분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심한 졸음을 느낀다든지 그렇다면 운전이나 복잡한 기계 사용은 자제하라고 당부를 드리는 편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오진승 전문의가 전달을 하기를 유독 정신의학과 약에 대해서만 조금 엄격한 잣대를 두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라고 밝힌 부분이 강조점입니다. 오히려 이제 정신과 질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라는 학계의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